오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이념을 포기한 비굴함, 지하련의 최양초입니다. 3위는 병이 나서 친정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그녀가 오면 이웃 사람들까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이번엔 어머니를 비롯해 어린 조카들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온 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 아픈 사람으로 급진하게 도와주었는데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일 한약을 권하는 숙부, 문병차 드나드는 친척들, 조석으로 곁에 와서 간호하려 드는 어머니에 지쳐 사흘째 아침에 그녀는 오라버니가 사는 산호리로 옮기게 됩니다. 산호리에 있는 오라버니는 3위가 어렸을 적 유난히 따랐는데 형제들 중 제일 몸이 약했으며 한때 불행한 일로 지금은 산 밑에서 나무와 가축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3위는 고향 바다와 산천을 생각하면 먼저 나무와 꽃이 우거지고 양과 돼지와 닭들이 살고 있는 양지바른 산호리, 그 축사와 같은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얼굴 하얀 오라버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녀는 산호리에 와서는 오라버니뿐 아니라 올케까지도 즐겁게 할 것이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오라버니는 3위를 위해 방에 도배를 새로 하고 햇볕이 가장 잘 들면서 바다가 잘 보이는 방을 그녀에게 주었고 이 방에서 3위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곳으로 온 후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오라버니의 마음이 알 수 없어졌는데 그렇게 상냥하던 오라버니가 어째서인지 몹시 까다롭고 서먹서먹해졌습니다. 두 남매는 오라버니가 24살, 3위가 소녀 시절이었던 때에 서로 헤어졌는데 오라버니가 없는 동안 3위는 시집을 왔고 오라버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친정에서 여러 번 만났지만 대소사가 있을 때에만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겪은 세월을 말하고 알려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버니에게 말을 건너볼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해도 지난 날의 오라버니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3위가 축사에 돼지들에게 물을 주러 갔다가 벼랑간 꽥꽥 소리를 치고 덤비는 돼지들에게 혼비백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오라버니가 말을 합니다. 너 돼지한테 혼난 게로구나. 오라버니 그 왜 그래요? 왜 돼지가 나보고 야단이래요? 돼진 본데 하이칼라를 보면 그렇게 덤비는 거란다. 돼지는 사람이 옆에 가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야단이라는 올케의 이야기에 납득을 했지만 좀 전에 자기를 하이칼라라고 한 말이 꺼름칙해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위는 오라버니에게 그가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을 하자 오라버니는 3위를 많이 바라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한다는 것은 남의 간섭이나 침범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생활태도라면 거기엔 반드시 어떤 긍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3위는 연설하듯 딱딱한 태도로 말을 했는데 오라버니는 웬일인지 큰 소리로 웃었는데 3위는 자기가 한 말에 급소를 찔려 할 말이 없어 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없이 생활에 안착해 가는 듯한 오빠의 진짜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생 3위의 시선에 포착된 오빠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 유추됩니다. 오라버니는 태일이라는 청년을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데 3위는 태일군이 누구인지 왜 그가 오라버니의 생활에 끼어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일군? 내가 요즘 아는 사람 중에선 제일 똑똑한 친구지. 태일군 같은 사람은 너하곤 다르지만 아무튼 나를 거짓으로 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큰 집 사랑해서 단지 나 혼자 누워만 있던 때와는 달라서 이리로 와서부터는 첫째 나와 상관되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소유물, 즉 내게 따른 것들이 있으니 내게도 생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나의 살림의 모습이 이제 내게 태라는 것으로 느껴진 모양인데 이러한 태직, 자세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불쾌를 줄 정도라면 아무튼 나로서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듣고 있을 수밖에 오대 다른 도리가 있니? 오빠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더위를 피할 장소도 찾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하다가 어느 날은 관역 마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오빠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3위처럼 전향 사상가들을 바라보는 소설가 지하련의 시선도 역시 차갑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위는 오라버니 방에서 태일이라는 청년을 소개받는데 그는 자기보다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하듯 외람되게 굴어 그녀의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오라버니와 태일은 태일의 친구라는 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태일이 김군과 친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오라버니와 태일은 작은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 비굴이란 것이 대체 어떤 것이요? 글쎄, 그렇게 말하면 또 별거겠지만 아무튼 옳은 건 옳고 글른 건 글른 것 아니겠소. 비굴한 사람보다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비굴할 것이요. 태일이 돌아간 후 밤늦게까지 사미는 태일에 대해 여러 생각에 잠기는데 생각해 볼수록 태일은 여러 겹으로 쌓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사촌 친구 순재가 찾아왔는데 그녀가 사미처럼 돼지에게 혼이 나서 쫓겨내려오자 사미는 오라버니에게 들은 말을 똑같이 해줍니다. 돼진 몬시 하이칼라를 봄은 그런단다. 나보다 돼지가 하이칼라던데. 순재야, 너 오래 살고 싶니?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넌 오래 살고 싶니? 난 그래 오래 살았으면 싶다. 넌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꼭 아니? 왜 묻니? 오래 살아봤으면 싶다니 말이다. 사미는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고 순재를 보았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에나 가장 성실해 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가장 성실할 수 없는 것을 안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사미에게 오라버니는 요양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계시는 월영동 큰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미는 자리에 누워 오래 울게 됩니다. 그 후 5, 6일 동안 그녀는 감기로 누웠고 이 바람에 남매는 이상하게도 비교적 정다워지게 됩니다. 남매는 밖에 문에 백목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새총으로 그걸 맞히기도 하고 그것을 마친 사미와 오라버니는 진짜 새를 잡아보겠다고 식목밭에도 가게 됩니다. 그 후 사미는 오라버니와 함께 낚시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태일이라는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뵈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일이 얼마 후 다시 자기를 어떻게 보냐고 다시 묻자 시민은 노엽다기보다는 웃음이 나서 장난삼아 외인부대 같다고 하게 됩니다. 실은 이리 올시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태일은 바다를 향해 돌아서서 머리를 숙인 채 언제까지나 다시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순간 사미는 그가 몹시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조카 아이를 통해 태일이 싸움을 말리다 머리에 중상을 입어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싸움의 주인공은 전에 말한 김군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미는 오라버니를 통해 태일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가 사관학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버니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사미는 오라버니가 자기의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고 노한다는 것은 너무 부도덕하다고 생각해 화가 나게 됩니다. 노했니? 너 이렇게 노하기를 잘하는 것도 하이칼라라는 거다. 그래 내 잘못했으니 관두자. 오라버니만 조소적이어 방관적일 수 있고 남은 그렇거면 못 쓴단 거지요? 그게 좋은 거면 모르지만 나쁘니 말이다. 난 내게 있는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아주 우울하다. 사미는 오라버니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언짢았는데 이렇게 방황하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오히려 동정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미는 추석 전에 집으로 떠나는데 남편이 마중을 온다고 했지만 그만두게 한 후 삼포령까지 오라버니가 배웅해주게 됩니다. 차가 서면을 지나 진포를 잡아들 때까지 두 남매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마침 맞은편에 젊은 여자 한 사람과 60 남짓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송사에 갔다 오는 것인지 앉자마자 젊은 여자가 노인을 몰아세웠는데 여자는 노인의 딸인 모양인데 아무리 보아도 기가 찬 망난이었습니다. 그리 춥고 노릇함은 사랑감만 못 가지지. 글씨 웃지 않다고 오늘도 돈을 못 받았노? 그렇기 말이다. 참 무서운 놈의 세상도 있자. 와 세상이 우섭노? 이녀키 축구지. 그렇기 말이다. 사미는 속으로 노인이 그렇게 말이다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면서 보려니까 과연 딸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얼굴과 옷 입은 맵시가 조약돌같이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게 되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의 시호침을 입었을까? 어떤지 그들의 행동과 말하는 내용까지 모두 폐해받은 상처 같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숙이고 맙니다. 어느덧 어둠이 짙어왔고 차가 지나는 서쪽으로 멀리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강물을 좋아하니? 나는 참 좋다.
강물은 징하고 끔찍했으나 질펀한 평야를 뚫고 잠잠히 흐르는 강물은 또한 얼마나 장한 풍족한 모습인가. 두 남매는 차가 산포령을 지날 때까지 아득히 멀어지는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양초. 지하련의 최양초는 식민지 말기 암울한 현실에서 이념을 포기하고 삶을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최양초는 고향에 머물며 겪은 일을 간단하게 묘사한 글이라는 의미인데 제목처럼 소설은 3이라는 인물이 신병 치료차 고향을 방문하여 겪은 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고향에서 겪은 일이란 한때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념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오빠와 해후원 일입니다. 소설에서 테일이라는 청년은 비굴한 사람보다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비굴하다며 전향 사상가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상의 전향을 비굴한 행동으로 규정하는 지하련의 판단이 스며 있는데 이 판단은 작가 지하련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설에 사회주의나 전향자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작가의 배경을 통해 오라버니가 사회주의 전향자를 의미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라버니 입장에서 보면 오라버니는 삶에 대한 고차원적인 고뇌를 짊어지고 가는 주체이고 동생은 그런 남자의 고뇌를 이해 못하는 철없는 여성이 됩니다. 반대로 삼이 입장에서는 테일을 우월하게 바라보는 오라버니나 오라버니보다 나은 남자라고 확신하는 테일이 모두 볼품없이 그린 자화상을 주고받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오라버니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의 당당함과 그 이면을 내보입니다. 저렇게 똑똑하게 되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해침을 입었을까? 일제강점기는 남녀를 불문하고 조선인이라면 모두가 위축되어 있을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더 약자였을 여성의 목소리를 당차게 남긴 것입니다. 지하련 자신의 이야기라면 몰락한 사회주의 전향자는 그의 남편 임화 시인을 상징하고 병은 자신의 남편을 간호하다가 온문결핵이 될 것입니다. 젊은 페미니스트 작가인 박민정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화가 그녀에게 사상을 전파한 대타자였다는 것은 그다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것은 결핵을 전염시켰다는 사실뿐이다. 지하련. 지하련은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생했고 마산에서 성장했는데 부유한 집안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일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936년 카프 출신 문학이론가 임화와 결혼했으며 1940년 문학평론가 백철의 추천으로 결별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결별을 비롯해 최양초, 가을, 산길, 도정, 광나루, 종매, 양 등 8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습니다. 광복 후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의 제1회 조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47년에 임화가 먼저 월북을 했고 그녀는 남은 가족을 지키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3년에 박헌영 계열이 몰락하면서 남편 임화가 간첩 혐의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녀도 1960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랑은 침묵의 미학.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을 내려놓으면 말 없는 소리로 말하는 사랑. 남정님, 사랑의 공식.